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유는 늘 조용했다. 말없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아이. 하지만 그 조용함은 시간이 지나며 어딘가 달라졌다. 성장기의 고요한 사색이 아닌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사람의 침묵이었다. 29, 33, 36. 시간이 흘러도 딸의 일상엔 큰 변화가 없었다. 남자 이야기는커녕 친구들 이야기도 점점 줄어들었다. 회사 일이 힘들다며 퇴근 후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주말이면 혼자 멀리 산책을 나가곤 했다. 가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지유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숟가락만 움직였다. 나는 처음엔 그저 딸이 독립적인 성격이라 여겼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보다 일을 중시한다며 세상이 변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렴풋한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어머니 없이 키운 딸, 나는 언제나 바빴고 딸은 늘 혼자였다. 그래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었다. 어쩌면 그게 더 슬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윤이 밥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순간 나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놀라움보다 먼저 밀려든 건 묘한 안도감이었다. 늦었지만 드디어 누군가 딸과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그래, 잘됐다. 어떤 분이신데?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요. 박준호 씨라고 이혼한 지 3년 됐고 아이는 없대요. 이혼, 아이는 없다. 나는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속으론 수많은 질문이 올라왔지만 표정은 애써 덤덤하게 유지했다. 그래, 나이는 10살 차이예요. 46, 10살 차이. 나는 잠시 말이 멎었다. 그러나 딸의 얼굴은 오랜만에 밝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만나보자. 그렇게 시작된 침묵의 균열. 나는 처음으로 딸의 세계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이 찝찝했다. 40이 넘어 처음 연애를 시작한 딸. 너무도 쉽게 마음을 연 건 아닐까. 너무 오래 사랑을 갈망해온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불안의 씨앗. 지윤이 박준호와 사귀기 시작한 뒤 그녀의 얼굴은 부쩍 밝아졌다.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시간이 늘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기 좋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고요했던 아이가 드디어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어느 날 지윤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 준호 오빠라는 메시지가 떴다.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46살 남자에게 오빠라니. 물론 연인 사이에 흔한 호칭일 수 있지만 어쩐지 유치하리만큼 감정에 매몰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지윤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응, 내일은 아버지한테 얘기해볼 게 아니. 내가 할게. 당신 말대로 해야지. 그 말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언가 지시받는 듯한 어조. 나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뒤 나는 지윤 몰래 박준호의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SNS엔 사진 한 장 없었고 그 흔한 회사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거래처라고 했지만 어디에 근무하는지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 이상했다. 나는 딸이 외출한 틈을 타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녀가 아끼는 작은 보석함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전세 계약금 5천만 원이라는 문구. 계약자는 박준호, 입금인은 지윤이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봉투를 덮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딸의 말로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나를 잠식해갔다. 평소와는 다르게 지유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박준호는 회색 정장에 무난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예에 바르고 점잖아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식당은 지윤이 예약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양가 부모가 마주 앉고 첫 인사가 끝난 후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혼 경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지윤이와 함께라면 새 삶을 시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말 끝에 묘한 여유가 묻어났다. 마치 이미 딸을 완전히 손에 넣은 듯한 자신감. 나는 물잔을 들며 애써 침착하게 되물었다. 그쪽 일은 어떤 걸 하신다고 했죠? 박준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투자 자문. 나는 속이 서늘해졌다.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미 의심이 짙어졌지만 박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사실 지윤이에게 전세 계약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둘이 같이 살 집이니까요. 신혼집은 함께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요즘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건설업 쪽에 있었고요. 프리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그때그때 다른 일을 하긴 하는데요. 투자 자문도 좀 하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딸의 전세금 얘기였다. 지유는 당황한 듯 그의 팔을 슬쩍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저도 같이 살 집이니까. 하지만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준호 씨 명의로 된 계약서에 왜 지윤이 혼자 입금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박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아니, 결혼할 사람끼리 돈 좀 주고받는 게 뭐 그리 큰 일인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지참금이니 뭐니 따지시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다. 지윤아, 너 준호 씨가 다니는 회사 이름 정확히 말해봐. 지윤은 머뭇거리다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박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회사는 그만둔 지 좀 돼서요. 지금은 뭐 잠시 쉬는 중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윤아, 오늘 이 자리로 끝이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다 결국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딸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왜 이래요? 지금 무슨 시대에 부모가 상견례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합니까? 돈이 문제예요. 그래, 난 가진 거 없어요. 하지만 지윤인 나를 사랑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윤이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그녀를 더 이상 놓아둘 수 없었다. 폭로와 파고. 상견례 이후 지윤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문을 두드리면 울먹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지윤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버지, 나 그냥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질문이 너무 아팠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문이 열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다. 지윤아,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사랑이 사람을 눈멀게 할 때가 있어. 널 이용하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그건 너만 망가지는 거야. 그 후 나는 직접 움직였다. 박준호의 주소를 알아냈고 몇 날 며칠을 그의 주변을 돌며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요?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인생 다시 살고 싶다고 눈물까지 보였죠. 근데 전세금 받아서 한 달 만에 잠적했어요. 저는 전세금 다 날렸어요. 그는 이미 3번이나 전세 사기를 저질렀고 명의도용, 사기, 허위 계약 등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한 피해자는 전화통화에서 울분을 토하며 말했다. 그 인간은 사람 마음을 물건처럼 이용해요.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인쇄했다. 고소장 사본, 피해자 인터뷰, 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것들을 봉투에 담아 지윤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고 서서히 얼굴이 하얘지더니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뭐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윤아, 너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본 거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너를 이용했어. 내 마음, 내 돈, 내 인생까지.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울부짖는 소리에 내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딸이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내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그날 밤 박준호에게 전화했다. 그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가 결국 받았다. 나는 말없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윤 씨 아버지세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려 한 거잖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모든 자료 가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조용히 사라져라. 아니면 경찰서에서 보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웃었다. 그래도 지윤 씨는 나 사랑했어요. 그게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랑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망치지 않아. 당신은 내 딸을 속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박준호는 사라졌다. 핸드폰은 꺼지고 주소지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는 이미 흔적을 지운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지은 이름으로 계약하려 했던 집은 내 사전 개입 덕에 계약 취소되었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을 끝낸 뒤 나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거다. 지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닌 다시 살아가겠다는 다짐처럼 느껴졌다. 박준호가 사라진 이후 지유는 긴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살았다. 그의 흔적은 그녀의 방, 핸드폰 속 사진첩,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식사를 챙기며 눈치를 보았고 나는 그녀의 방 앞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지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바보였던 거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널 속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넌 사랑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를 정리했고 박준호와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갔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단순한 삭제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퇴근 후엔 산책을 나갔고 주말이면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침묵이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시간이었다. 지우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한때 꿈꾸던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꺼냈고 소소한 온라인 전시를 열었다. 첫 작품은 붉은색 우산을 쓴 여인이 비 내리는 길을 걷는 모습이었다. 제목은 다시 걷는다였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말했다. 너는 정말 강한 아이구나. 아직 눈가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 나 아직 사랑이 두렵긴 해요. 근데 언젠가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그땐 아버지한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아버지 눈으로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땐 내가 너 손 꼭 잡고 같이 가마. 끝까지. 지유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다. 마지막 울타리. 몇 달 후. 지유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취업도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림을 활용해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나 상담사 자격증 따보려고 해요. 나 같은 사람들, 마음 다친 사람들 옆에 서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자식이 자기를 넘어 타인의 상처까지 품겠다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눈부셨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지윤아, 그게 너한텐 더 큰 치유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던 중
우리가 사는 동네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다른 동네에서 박준호라는 이름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나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관련 기사를 찾았다. 기사 속 사진은 뚜렷하게 박준호였다. 이름은 바뀌어 있었지만 수법은 똑같았다. 재혼을 미끼로 중년 여성을 접근해 금품을 갈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내용.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우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 경찰에 제보해요. 그 사람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어요. 우리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내가 수집해뒀던 증거들, 녹음 파일, 문자 내역, 그리고 피해자들의 연락처까지 모두 제공했다. 며칠 후 경찰은 우리에게 연락을 주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던 중 체포되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나는 조용히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수십 년 만에 입에 문 담배였다. 지윤이 조용히 내 옆에 와서 앉았다. 그 사람 잡혔네요. 그래,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아버지, 감사해요. 그땐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지금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나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보였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지유는 상담사 공부에 매진했고 나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말투로 지윤을 챙겼다. 마지막으로 지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사랑이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믿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쌓는 거라는 거요. 아버지 덕분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넌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너 자신을 사랑해. 그게 모든 시작이니까. 지유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미래만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언제든 내 딸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